그 교수님, 그 청와대 시절이 궁금합니다. 예. 그때 그 시절이 교수님께는 어떤 의미이셨는지요? 그 청와대가 한 2년 반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2년 반 있었는데 그때는 그 이전에 그 제가 저의 개인적 학문적 소신이기도 했고 당시 그 촛불 시민의 열망이기도 했던 권력기관 개혁이 제 과제였습니다. 그렇죠. 뭐 검찰 개혁 외에도 뭐 국정원의 정치 개입 금지,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기무사가 얼마나 또 정치 개입을 했습니까? 기무사의 정치 개입 금지, 검경 수사권 조정,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저의 이제 민정수석실의 핵심 과제였고 그것들을 이제 이루어내려고 모든 노력을 다했고 상당 부분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만두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뭐 저 개인이 혼자 한 건 아니고 민정수석실에서 전 구성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청와대가 지금은 관광지처럼 돼버렸습니다만은 거기서 뭐 일요일도 근무를 하거든요. 일요일도 근무하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성과가 이제 이루어졌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그런 이루었던 성과들이 다시 또 원위치 되는 이런 그 상황을 좀 보다 보니까 마음은 여러 가지 회한이 가득 찹니다. 그때 민정수석실에 계셨던 분들은 어떤 분들이셨어요?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민정수석실의 구성원 중에 이제 민정수석실 구성 중에 예를 들어 뭐 최강욱 당시 비서관은 국회의원이 되었고 또 민영배 그 민정비서관도 지금 국회의원이 되었고요. 또 국회의원이 안 됐지만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는 분도 있고 또 몇몇 또 비서관들 또는 행정관들은 이제 다음 총선을 준비해서 정치로 나가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나쁜 경우는 저를 포함해서 몇 명은 수사 기소의 대상자가 되어서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반 진반으로 민정수석실 근무자 중에서 수사 기소 안 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구박합니다. 네네. 그 중에 수사 기소 안 된 두 분 오늘 오셨습니다. 조국의 오른팔 왼팔이라고 본인들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분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아마 좋아하실 겁니다. 민주당의 최강욱 의원, 황현선 더 전주 포럼 대표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최강욱 의원은 이미 기소가 되었어요. 아, 그랬군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네요. 이 조국 교수님과 이런 공식석상에 이렇게 자리한 게 얼마 만인지 좀 궁금합니다. 두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황현선 대표님께서. 저는 수석님하고 공식석상에서 이렇게 같이 쓴 적은 처음이고요. 저는 항상 무대 뒤나 무대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아니 저는 저기 아까 앉아서 있다가 사회자님이 서울말을 너무 완벽하게 하셔서 기분 나빴는데. 아, 그러셨구나. 네네. 제가 촌 사람에서 그런지 전주 사람이 서울 와가지고 서울말 쓰는 걸 들으면 되게 기분 나빴어요. 여기 와서 서울말을 들으니까 진짜 황당하네. 그랬나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하던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서울말로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자, 두 분 세상에 이제 저를 수사 기소가 안 된 사람으로 소개해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이 짧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식이 없네요. 자, 그 두 분 관객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전주의 아들 두 분 오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국 민정수석의 보좌관이었던 걸 제 인생의 화양연화라고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황현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두 분보다 좀 늦게 민정수석실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황현선 국장님이라고 불렀는데요. 가서 전주분을 만나서 참 반가웠었고 그 뒤로 잘 아시겠지만 제가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화려한 연예인 생활이 있었는데 거기서 얻은 그 부와 명예를 다 한꺼번에 날리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었고 뭐 다른 사람들은 다 뭐 수석님, 장관님 어쩌고 하지만 저는 그냥 형이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함부로 대하는 그 생활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저보다 전과가 적은 사람은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많은 관심 보여주시고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앞으로도 저 수사 기소가 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그걸로 식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추가 왜 네. 최강욱 의원이 연예인 생활을 했다는 말을 이해 못하실 수가 있어서 제가 참조로 말씀드리자면 최강욱 의원이 이제 변호사로서 여러 많은 좋은 활동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미스 코리아 심사위원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연예인이야? 아니 어쩌다가 그런 일을 하시게 되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이러저러한 위원들을 많이 했는데 그중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제일 부러워하시는 게 그 경력이더라고요.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무슨 저기 아까 처음이자 마지막 영화를 찍은 배우라고 하셨는데 저는 무려 3편의 영화에 출연했던 그리고 현재도 이제 두 편은 이미 개봉돼서 전주영화제 상 받은 것도 있고요. 네. 지금 한 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목은 퍼스트 레이디입니다. 짐작에 가시죠? 네네. 예. 뭐 이런 연예인이 어디 있습니까? 영화 3편 찍은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요. 야, 영화 배우 최강욱님 오셨습니다. 그 의원님 오신 김에 그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그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그 돈봉투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상한 명단이 돌고 있습니다. 근데 급기야 이제 이번 기회에 이제 몇 명을 묻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끼워 붙이는 사람들이 우리 철험의 회원으로 있는 의원분들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여기다가 나를 넣고 싶어서 정말 애를 썼을 텐데 안타깝게도 저는 그때 이미 당대표를 하고 있었거든요. 열린민주당 대표였기 때문에 어떻게 엮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답답해하는 것 같아요. 돈봉투 사건은 저도 이번에 그런 얘기를 듣고 접하고 깜짝 놀랐고 설마 아니겠지 했는데 그 JTBC가 지금 녹음 파일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씩 공개하는 걸 보면서 이게 지금 좀 심각한 상황이 되겠구나. 그리고 이걸 가지고 끝까지 우려먹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당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명명백백히 규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고요. 단지 지금 이 문제를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난무하면서 매표 행위를 한 것처럼, 그러니까 과거에 뭐 고무신 갖다 주고 뭐 하면서 이제 표 사는 것처럼 한 걸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지나친 것 같고요. 당사자들이 이제 진실을 그 다 알고 있고 또 밝힐 거니까 우리 저 송영길 선배가 빨리 이제 그 상황을 좀 다 밝히고 정리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세 분은 그 좋았던 때도 있으셨고 힘드셨던 때도 있으셨고 특히 이 청와대의 마지막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먼저 그 좋았던 때부터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세 분이 얼마 동안 함께 계셨죠? 저는 수석님 처음 이제 민정수석 뒤시고 보좌관으로 가서요. 19년 1월까지 제가 좀 먼저 탈출을 했고요. 최강욱 의원님은 저보다 한 18년 한 8월 9월쯤 들어오셔서 이제 수석님 장관 가신 후까지 있었고 뭐 그래서 둘이 겹치는 시간 한 5, 6개월 정도. 그러면 처음에 이제 인상을 딱 교수님 인상을 뵀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저는 수석님 처음 보면서 출연 수석님 처음 본 게 이제 2011년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같이 일한 건 2015년. 그다음에 이제 2017년은 청와대에서 이제 일을 했는데 처음 느낌은 잘생겼다. 두 번째 느낌은 사람도 좋네. 세 번째는 저 사람은 인간계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셨구나.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요? 네네. 저는 뭐 워낙 옛날부터 알아가지고 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지 못하시는 그 허점들과 약점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저하고는 같이 대학원 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이래가지고 보면은 굉장히 성실하게 공부할 것 같죠. 네. 대학원 강의하는데 조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조국 선생은 졸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뭐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사춘기 시절에 굉장히 이렇게 그 깨끗하게 생긴 이성을 보면 저 사람은 과연 화장실을 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조국 수석을 바라보는 분들이 청와대에 가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속이 뒤틀려서 제가 회의할 때마다 가서 난동을 부리고 특히 이제 머리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하지 말라고 제가 공개석상에서 한 번만 더 하면 내가 도끼로 잘라버리겠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아니 감히 어떻게 우리 조국에게 저런 말을 하다가 그래도 제가 굉장히 그 욕을 한마디도 안 섞고 제가 표준말로 얘기했거든요. 이거 한 번만 더 하면 잘라버리겠다. 그런 말을 다 듣고서는 아, 저 사람이 굉장히 조국을 배려하는구나 이렇게 나중에는 인정을 하더라고요. 제가 할 말이 하나 있는 게 네네. 실은 중앙욱 그 공직기강 비서관이었죠. 비서관 들어오기 전날 그 조국 수석께서 추가욱 그 변호사를 꼭 만나라. 근데 전날 2시간 동안 면담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러면 안 된다. 그 좀 연예인 같이 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좀 거칠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입 바른 소리를 많이 하는데 청와대는 좀 진중하고 잘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오리엔테이션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실패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아니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 우리 조국 선생을 비롯해서 많은 청와대 사람들이 전주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비슷한 게 있는데 전북 사람들이 그때는 청와대 많이 있었잖아요. 한병도도 있고 진성준 또 우리 김금옥 뭐 또 우리 황현선 국장님 뭐 전주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보면은 뭐 다들 좀 이렇게 조용한 편이고 점잖고 착해 보이고 이런데 저 사람 전주 사람 맞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주 사람들이 그런 사람입니까? 제가 좀 더 맞지 않습니까? 제가 한마디만 우리 최강욱 의원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하고는 사실은 뭐 거의 친형제 같은 사이입니다. 아주 오래됐고요. 저희 그 아들 같은 경우는 저보다 강욱이 아저씨라고 하는데 저보다 최강욱을 더 좋아하고 따르는 그 정도의 관계라서 그 정도 뭐라 이물없다 그럴까요? 그런 관계고요. 그다음에 우리 황현선 국장 같은 경우는 저 이제 보좌관 역할을 17년 5월부터 했는데 사실 그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주당 당대표 하실 때 혁신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걸 당원 당규를 바꾸는 작업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혁신위원회로 들어갔고 그때 혁신위원회의 실무관사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오랫동안 맞춰봤고 업무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봤기 때문에 같이 일하자 해서 청와대까지 같이 가셨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강욱 의원은 말은 이렇게 약간 허투루게 하지만 그 실제 뭐 제가 농반 진반으로 별명 소개할 때 이제 최강욱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최강욱이 아니라 네. 최강욱. 네, 최강욱이기 때문에 그 욱에 걸리면 자기 거기에 틀린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에 어긋나거나 하면 절대 이 욱을 참지 않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의원님은 보면 그 욱의 스위치가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스위치가 언제 올라가는 거죠? 그 욱의 스위치가? 그 전주 사람이 서울말 할 때. 죄송합니다. 김병관 의원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돈 많기로 유명한 모르십니까? 예, 김병관 의원이 이리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인데요. 그때 이제 20대 의원으로 출마한다고 제가 그때 한참 정봉주 의원이랑 방송하고 어쩌고 할 때 이제 거기서 소개하는 방송을 하는데 저는 이리 사람이라고 이제 반갑게 생각하고 고향 후배가 오니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자마자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서울말을 하는 거야. 그 제가 보자마자 초면에 딱 첫 마디가 너 왜 서울말 하냐? 아 나는 왜 그 전주 사람이 서울말 하면 승질 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왜 그 황현선 대표님도 서울말 쓰시지 않나요? 누가 서울말을 이렇게 해요? 아 그래요? 아유, 죄송합니다. 서울말 해보세요 한번. 제가 서울말 쓴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셨구나. 그 말을 서울말로 번역해 줄게. 서울말을 쓴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서울말이야.
그 옥스위치가 그때 말고는 안 올려지나요? 저는 이제 제 스스로 좀 거친 표현입니다만 꼴값을 떨 때 너무 네. 그게 싫은데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또 대단한 권한을 가진 것처럼 착각을 하고 남들을 보면은 최대한 그거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증세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항상 짜증이 나고 예전에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이제 보면서 참 당대 인물로서 이런 분들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싶었던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조영래 변호사님이 그 사법 연수생들은 이제 2년차 때 그 검찰청 법원에 가가지고 시보 생활을 하는데 그 시보 생활을 하면서 쓰신 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면 그 찾아보십시오. 구글링을 하시면 뭐 조영래 시보 일기 뭐 이렇게 쓰시면 나올 겁니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남들에게 내가 권력을 가진 것처럼 우월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내가 잠깐이라도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걸 참지 못한다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제대로 된 인간으로서 살 수 있겠는가 이런 거를 이렇게 쓰신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의원으로 첫 국정감사 때 법사위 국정감사 때 가서 대검찰청 강당에다가 그걸 띄우고서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니까 아는 놈이 아무도 없어요. 검찰총장을 통해서 검사들이 저런 말이 진짜 있습니까?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조직의 오늘날의 현실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전히 저렇게 꼴값을 떨고 있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게 국회인지 편의점인지 분간 못하는 놈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설치고 있는. 그다음에 그분께 한마디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분께? 예? 네, 그분께 그 편의점인지 국회인지 지금 아직 구분을 못 하시는 분이 있다고 했던 그분께. 제가 언제 그런 질문을 해달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아유 자꾸 허를 말씀하시나요? 찔렸네요.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좀 아닌 거 아닙니까? 서울말로 원고대로 진행해 주세요.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원고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이 동문이시죠? 전주에 대한 추억 한 마디씩 해주시죠. 우리 둘이 동문이라고요? 아니신가요? 두 분이 본인은 모르는데요. 동문은 맞습니다. 그렇군요. 뭔 동문이요 우리가? 아니 두 분이 고향이 다 전주. 우리 둘이 중학교 동문이라고요? 중학교 왜 나오셨는데요? 완산중학교 나왔습니다. 아니 여기서 그러면은 그걸 몰랐네. 여기서 학연 한번 어느 초등학교를? 풍남국민학교 나왔습니다. 저기 대표님은? 저는 그 옆에 동국민학교 나왔습니다. 그러셨구나. 중학교는 어떻게 하셨어요? 완산중학교. 그렇군요. 고등학교는? 전라고등학교. 상산고입니다. 그렇구나. 고등학교 동문은 아니셨군요. 그러면 이 전주에 대한 추억 하나씩 말씀해 주세요. 전주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먹었다. 어디서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했지. 바로 서울로 가셔서. 저는 원래 아버님이 교직에 계셔가지고 전라남도에서 크다가 고창에 흥덕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흥덕을 거쳐서 국민학교 5학년 2학기 때 전주로 전학을 왔거든요. 풍남국민학교에. 근데 전학을 와가지고 문화 충격을 느꼈어요. 그 촌에서는 제가 야구를 엄청 좋아하는데 촌에서 그 주먹야구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빵울치기라고 하는 거. 그것도 동네마다 이름이 다 달라요. 어디 찐뽕이라고 하고 하루라고 하고 뭐 이런 게 다른데 촌에서는 그 좀 있는 집 애들이 비료푸대 접어가지고 남자분들 아시죠? 그 글러브로 해가지고 야구하고 테니스공으로 없는 집 애들은 신문지 3장 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글러브 만들어가지고 하거든. 이 종이배 접다가 중간에 멈추는 때 되면은 글러브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게 놀았는데 전주를 왔더니 애들이 풍랑금락구 운동장에서 야구를 하는데 글러브를 갖고 하더라고. 진짜 글러브를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야, 글러브를 갖고 야구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구나. 그 기억이 지금도 너무 선명합니다. 저는. 그때 전주는 좀 사는 도시였구나. 잘 살더라고요. 또 하나가 그때 우리 반에 하나가 아버님이 진안군 부군 수인 애가 있었는데 국민학교 때 가네 집에 놀러 가자고 그래서 갔더니 대문에 뭐가 이렇게 주머니가 매달려 있는데 우유 배달 해가지고 거기 들어있어. 옛날에 그 비닐로 삼각 우유 있죠. 아니 이 새끼야 들어가면서 나 그걸 꺼내가지고 가는데 야 그거 뭐냐? 그러니까 우유요 그게. 야 우유가 왜 여기 있냐? 배달해 준다는 거야. 우유를 배달해 주는 거 처음 봤어요. 와.
전주 우유. 그 그렇죠. 당시에. 그때 네. 전주 우유. 그 우리 황현선 대표님은 저도 뭐 실은 출생은 김제 출생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전주로 전학을 왔는데요. 그때 전주로 전학 온 이유는 아버지가 그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니셨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 14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자수성가를 하신 분인데 자식만큼은 꼭 전주고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 유명한 전고를. 그래서 시골에서 논 팔고 땅 팔고 해서 전고 바로 뒷담 옆에다가 집을 넣어서 학교 다니기 편하게 하라고. 그런데 이게 연합고사가 바뀌어가지고 제가 중학교는 완산중학교, 고등학교는 상산고를 다녔는데요. 우리 아버지는 왜 도대체 여기다 집을 얻어서 이 먼 거리를 내가 통학을 해야 되는지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어디에 났습니다. 사셨는데 상산고까지 가셨어요? 전고 뒷담에 있었대요. 아, 전고 뒤에서. 그래서 그랬더니 군대 갔다 오니까 어머니가 여기 너무 힘들다고 이사를 가가지고요. 군대 갔을 때 집과 제대해서 돌아갔을 때 집이 달랐습니다. 그러셨군요. 그 아까 어떤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강욱 의원 전주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질문이 있었는데요. 의원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제가 변호사 할 때부터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시면 그냥 식상한 질문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많이 받으신 질문이군요. 근데 뭐 왜 그러시는지는 저도 좀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이제 우리 형님 말씀하실 때 지금 내가 앞으로 터널을 나오고 나서 뭘 할 건지 얘기하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하셨는데 이제 재판 한 개 받으면서 1심 끝난 사람도 저런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 재판이 1등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심지어 이 의원들 이제 대충 이렇게 저한테 말로만 친한 척하고 뭔 일 있을 때 자꾸 협조 안 하고 이러면은 제가 요즘 이제 주로 하는 말이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어깨동무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공개하겠다. 그러면 너한테는 반드시 압수수색이 들어갈 거다. 그걸로 하나 협박을 하고 또 하나는 또 뭐라고 헛소리를 하면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네 지역구에 가서 경선하겠다. 아이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인생을 지금. 그렇다면 이 전라북도 정치나 전주 정치에 대해서는 혹시 하실 말씀은 있으신지?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죠. 그리고 제가 올 때마다 참 많이 들었고 속상하고 가슴 아팠던 말씀이 전북, 전남, 광주를 막론하고 도대체 호남 출신 의원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전주 시민으로서는 좀 자존심이 상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 하여튼 당사자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억울한 얘기일 수 있는데 세상에 강원도지사, 제주도지사는 누군지 알아도 전라북도지사는 누군지 아무도 모른다. 이런 거를 굉장히 속상해하시고 또 일각에서는 호남이라고 뭐 호남에 대해서 뭘 배려하는 것처럼 퍽이나 얘기하는데 그거 광주 전남이 다 가져가지 전북이 뭐 얻은 게 뭐였냐 이런 일종의 피해의식 같은 것도 있으신 것 같고 근데 그게 이제 맞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은 우리가 호남의 중심 도시로서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전통적인 자부심이 있는데 그 자부심이 충분하게 충족되지 않는다. 그리고 뭔가 이 이상한 세월에 내 자존심이 자꾸 손상당하고 있다. 이거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정치를 누군가 나서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역 의원들도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다들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조금 함께 봐주시면서 또 질타하고 걱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잘할 겁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황현선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저는 뭐 최강욱 의원님 얘기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저도 가장 좀 아쉬운 점은 실은 제가 청와대에서 가끔 들었던 얘기입니다. 형은 전북 사람이 아닌 것 같대라는 얘기였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그 청와대에서 좀 제가 잘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우리 아마 좀 이따 무대에 올라오실 저 분이 뭐 증언하실 수 있을 텐데 원래 약간 전투조였는데 보통의 전주 사람들은 굉장히 충청도스럽고 온화하고 이러는데
저는 굉장히 좀 투쟁력이 높았었거든요. 근데 국회에서도 전북에 있는 분들이 약간 이제 그런 경향성들이 좀 보여서 저는 뭐 모든 사람이 어제 실은 이제 정봉주 TV에 출연해서 뭐 약간 당내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모든 사람이 공격할 수는 없다. 수비수도 필요하고 미드필더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전북은 좀 지나치게 수비수가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전 전북 정치가 좀 더 시원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국장님한테도 싸납다고 했다는데 저더러 황현선은 안 그런데 왜 그래 가면 제가 악질이네요 진짜. 그 지금 교수님 재판 과정 보시면서 진실이 지금 좀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두 분께 공통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진실이 많이 드러났죠. 이제 저것들이 초창기에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이 수사를 왜 해야 되는가를 가지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다닐 때 대표적으로 했던 얘기가 사모펀드 얘기였거든요. 그 심지어 그 얘기를 우리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그거에 동조해가지고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는 진짜 내가 봐도 맞다라고 하고 다니던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와가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 멀쩡하게 또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 제가 반드시 그거는 그 사람들이 평생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고 그런 태도로 세상을 살면 안 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네. 뭐 저는 이미 진실은 드러나 있고요. 진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진실에 눈 감고 있을 뿐이다. 이걸 심판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미 드러난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 게 훨씬 힘들기 때문에 저는 이 진실은 조만간에 다 벗겨질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진실이 없었다면 제가 수석님 옆에 계속 남아 있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항상 지금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뭐 재판에서 이미 드러난 거 아니냐 할 때 만약에 재판이 팩트라고 하면 재판의 결과가 팩트만을 말한 거라고 하면 역사상 재심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이 진실이 밝혀질 거고 저는 2심 재판부에서는 꼭 밝혀지길 기대합니다. 그 황현선 대표님은 요즘에 그 유튜브 출연을 굉장히 자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박시영 TV도 가셨고 또 정봉주 TV도 출연하시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지 궁금해요. 박시영 TV는 실은 그 수사님 1심 선고 받은 날 박시영 씨를 두 번째로 만났고요. 3일 뒤에 전화 왔습니다. 23일 날 누가 출연하기로 했는데 펑크가 났으니 떼워줄 수 있겠냐.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저 전화 받고 5일 만에 출연했고요. 아무 준비 없이 정치 신인 뭐 면접 보라고 해서 갔는데 제가 왜 갔는지 후회는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나름 선방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정봉주 TV가 실은 두 번째인데요. 저는 당에서 아까 뭐 수석이 말씀하셨지만 당의 혁신, 개혁 뭐 이런 거를 전공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내 이제 민주당 사태가 최근에 돈봉투 사건이 떨어지면서 대의원제 폐지에 대한 이슈가 좀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당내 개혁이나 개혁 과정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던 뭐 그 부분에서는 실은 제가 민주당 개혁에 대해서는 전 전문가라고 자부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저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검찰 다루기 전문가이신 최강욱 의원은 어떻게 하면 검찰이 조금 더 깨끗해질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예상하지 못하고 정말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대선 결과가 철들고 나서 3번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노태우가 당선됐을 때, 그다음에 박근혜가 당선됐을 때, 이번에 이제 대선에서 패배했을 때. 그럴 때마다 어떻게 마음을 정리할 수가 없는 그 힘든 시간들이 있는데 이번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이번이 정말로 제가 살아온 모든 것을 부정당한 것 같은, 우리가 그래도 웬만큼 이제 발전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도 그걸 찍어주다니, 이게 진짜 너무 좀 자존심이 상하고, 그러면서 그때마다 이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책을 좀 읽는데요. 역사책을 좀 보고, 그다음에 뇌과학 책을 좀 보고, 그다음에 진화 심리학, 진화 행동학 뭐 이런 것들 좀 봅니다. 갑자기?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돼 있길래 아. 이런 선택을 하는가를 공부를 하는데, 역사 속에서는 이제 그렇더라고요. 이게 그 대중들의 선택이 항상 옳습니다. 크게 봐서는 옳은데 그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전에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를 알려주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오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선지자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천재라고 부르거나, 그리고 그 고전을 남긴 정말 훌륭한 분들이라고 우리가 위인이라고 존경을 하는데, 그분들은 똥인지 된장인지를 열심히 외치다가 결국 희생당하고, 대중들은 그렇게 똥이 아니라 된장을 드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어이 똥을 집어 먹어야지 이게 똥이라는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움직이더라. 그래서 지금 이제 다행스럽게도 똥을 마음껏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전에 저는 사실은 제가 허탈했던 이유가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일종의 이제 이게 성지라고 지목되는 데가 있었는데,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 검찰 알바라는 것을 하면서 지금은 뭐 검찰 개혁이 곧 될 것 같고 지금 수그리고 있는 것 같지만 다시 시작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가 우리 문재인 정부 초기였죠. 근데 그런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이 우리가 똥을 집어먹게 됐구나. 근데 이걸 통해서 반드시 역사는 발전한다. 이제 똥맛을 확실하게 봤기 때문에 이 그 똥밭에 구르는 시대는 이제 확실히 끝났다. 그리고 그 내부에 있는 조직 스스로도, 지네들 스스로도 이제 다음에 어느 쪽이 정권을 잡던 간에 검사가 수사를 해야겠다고 나대는 일은 이제 끝난 것 같다라는 말을 스스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박근혜 정부를 겪으면서 유신의 환상이나 그림자를 걷어냈듯이 이번 기회에 국민들께서 첫 번째 권력기관을 구성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면면, 그 핵심을 가지고 있는 생각 수준이 어떤가를 너무나 잘 아시게 됐고, 두 번째 고시 합격한 자들의 수준이 얼마나 천박한가를 확실하게 깨우치시게 됐고, 세 번째 서울대 법대 나왔다는 것들이 얼마나 천박한가 이거를 확실하게 아시게 됐기 때문에 저는 이 수많은 똥을 섭취하신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는 확실하게 된장하고 구분하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사람에게 경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대본을 보면 여기 한 분의 깜짝 손님이 더 있다고 합니다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보니까 이제 앞에 계세요. 그 바로 앞에 계셔가지고 깜짝이 안 될 것 같은데 두 분께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민정수석실에 실은 3명의 피고인이 있습니다. 아까 수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두 분이 같이 무대에 서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민정수석실에 피고인 3명을 좀 무대에 세우면 훨씬 더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피고인 한 분, 뭐 명화도 있었지만 우리 이광철 피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어서 나오시죠. 이광철 전 비서관님. 야, 이렇게 공식석상에서 4분이 함께하는 게 이게 거의 처음이죠. 굉장히 역사적인 일인데 제가 이렇게 좀 피해 있어가지고 할 테니까 여러분 이제 좀 사진도 좀 찍으시고 좀 어디에다 좀 올려주시고. 아, 질문이 있다고. 아, 의자를 지금 옆에서 잘 안 보이신대요. 제가 좀 뒤로 가겠습니다. 네네. 네. 카메라는 잘들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서. 네네. 이제 잘 보이세요? 네, 제가 좀 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광철 전 비서관님은 어떤 분인가요? 두 분께서 소개 좀 해주시죠. 우리 광철이는 변호사인데요. 서울말을 하는 변호사예요. 근데 민변에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그 2009년도에 우리 나지완 선수 마지막 끝내기 홈런으로 해태 타이거즈 우승할 때요. 그때 저희가 민변 체육대회를 대전에서 하고 있었는데 저는 광철이가 서울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때 기아를 응원하면서 만세를 부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너 서울 사람 아니야? 그랬더니 저 한평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전라남도 한평놈이 완벽한 서울말을 합니다. 아주 형편없는 놈입니다. 이광철 전 비서관님 여기 구독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관객분들께. 네, 소개받은 이광철입니다. 글쎄요, 그 주최 측으로부터 이렇게 말씀을 올라와서 해달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드릴 말씀이 있을지 서울말이죠? 잘 모르겠는데 저는 태어나서 자란 곳은 전남 한평입니다. 두 분도 공교롭게 5학년 때 전주로 유학 전학을 오셨다고 그러는데 저도 5학년 때 한평을 떠나서 서울에서 이제 공부를 좀 했었고요. 전주하면 이제 좀 갖게 되는 생각이 어려서 제가 서울에서 자라기는 했지만 저희 부모님들은 이제 계속 시골에 계셨고 방학 때 왔고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서울로 올라오셨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부모님이 87년도에 서울에 계실 때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청량리역에 유세를 오셨어요. 저희가 그때 근방에 살았었는데 그때 저희 서울에 올라와서 수도권에 살고 계셨던 저희 마을 또 한평 분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청량역을 다녀오시고 그날 많이들 우셨어요. 제 어린 고등학생 때 기억에도 서울에 와서 전라도인으로서의 소외와 차별들을 겪고 살아가시는 모습들 속에서 그러한 공간 속에서 서로 이렇게 유대하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자라서 서울에 살면서도 호남이라고 하는 그런 또 오늘 전주에 내려와서 그런 좀 각별한 좀 소외가 느껴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이광철 전 비서관님의 이야기는 이 법고전 산책에도 나오잖아요. 사실 모르실 수가 있는데 이광철 민정 비서관과 쌍으로 기억하실 사람은 김학의입니다. 김학의. 연결이 어떻게 할지 모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관 검색어도 중요한데 하필 네. 김학의요. 연관 검색어입니다. 김학의가 누군지는 다 아시죠? 전 법무부 차관인데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다 여러분들도 바로 공개된 동영상 사진을 보면 누군지 알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에서 2번에 걸쳐서 불기소를 하지요. 근데 그 뒤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이걸 재조사가 시작되는 상황이 되니까 김학의 전 차관 이분이 갑자기 이제 야반 도주 해외 출국을 시도를 합니다. 근데 그때 그것이 이제 법무부 출입국 관리본부에서 포착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이광철 비서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결국은 출국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김학의 씨는 재판을 다시 받았는데 등등 공소시효가 어떻다 해가지고 또 무죄가 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광철 비서관이 김학의 법무부 차관을 불법적으로 출국 금지를 했다고 기소를 했습니다. 조용히 가게 놔뒀어야 되는데 이광철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김학의 법무부 차관을 불법적으로 출국 금지를 했다라고 기소를 했는데 다행히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년 7개월 만에 무죄 판결이 났던 건 왜 이렇게 오래 걸렸던 거예요? 그보다 더 오래 걸리는 재판들도 있기 때문에요. 다만 재판부께서 굉장히 숙고해 주시고 재판 진행을 굉장히 깊이 있게 기록도 좀 열심히 보셨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해서 재판을 비난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판결 이후에는 행보가 좀 궁금합니다. 또 여전히 판결 나고 술 먹었지 뭐. 여전히 술 먹고 있더만 모여가지고. 갈 길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들었는데. 제가 갈 길이 있다고 표현했던 것은 글쎄요 이제 방금 전에 최강욱 의원님께서도 대선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저로서도 비교적 가까이 지금 현재 대통령하고 계시는 분을 그래도 좀 업무적으로 이렇게 말씀도 듣고 그래서 대선 결과를 정말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사실
뭐 통상 뭐 진보다 하는 쪽의 생각들을 저도 같이 공유하고 있지만 반대편에 서 있는 분들의 생각과 그것을 대표하는 분들 또한 저는 존중하고 있거든요. 그 속에서 나름대로 훈련받고 그러한 뭐 예를 들어 북한이 나쁘다든가 미국과 잘 지내 뭐 저희들도 미국과 잘 지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통상의 보수를 대표하는 분들의 그런 생각들을 정치 공간에서 펼쳐내는 분들에 대한 존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훈련받고 그분들을 진정으로 대표하고 또 그러면서도 국민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었다고 했을 때도 이렇게 당혹스러울까 하는 생각으로 지금도 잘 그런 현실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하지만 헌법 체제를 전제로 해서 직업을 갖고 있고 또 청와대 가서 일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선택을 결국은 받아들이고 그렇지만 또 저희들이 했던 것들 또 그것이 부정되는 현실 그것이 언젠가는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또 그러한 가치들이 다시 한번 또 국민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뭔가를 해야 했을 때 제가 이번에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고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고 또 나아가서 그것을 기소했던 검찰의 잘못들 나아가서 전체 검찰의 구조 이런 것들을 좀 고쳐내는데 더 갈 길이 있다 이런 취지로 좀 그런 마음을 담아서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썼던 것입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제 얘기를 좀 바꿔서요. 그 조국 수석님도 당시에 화를 좀 내셨습니까? 그 화를 내실 때가 있었나요? 이게 보통 보면은 그 대통령님들은 어떻게 화를 내시더라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더라 그 말씀하시는데 세 분이 보셨을 때 이 조국 교수님은 언제 화를 내시고 어떻게 화를 내시던지 너무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세상에 그 똥을 안 싸는 사람은 없어요. 왜 화를 안 냅니까? 근데 이제 화내는 방식이 뭐랄까 제가 보기에는 저걸 지금 화라고 내고 앉았나 하는 이게 이제 그 정말 자기가 승질이 나는데 욕을 못해요. 욕을 태생적으로 어렸을 때 욕을 하면은 대학교 때 수도가에서 고모수로 맞았는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욕을 못하고 에이씨 이게 최고예요. 욕. 화가 난 거야. 앉아가지고 에이씨 하고 머리 한번 올리고 이거에 최고로 화난 건데 특별히 이제 그 정말로 말 같지도 않은 그 기사를 써가지고 정부를 흠집내려고 정말 언론이 얼마나 악질적으로 했습니까? 진짜 악랄하게 했잖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번 정부에 대해서는 신문 하루에 1000장씩 찍어도 쓸 것이 많을 것이요. 거기다가 그죠? 영어도 다 다시 번역해 줘야 되고. 근데 그런 거 이제 그런 꼴을 보고 나면은 그동안에 이제 그 정말로 학자로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연구자로서 살아오셨던 분이라 너무 그거를 이렇게 속상해 하시더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아무리 그래도.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그 술은 좀 마시거든요. 그 저 양반이 술을 마시니까 그래도 낫겠다. 저것을 욕이라고 하고 앉아가지고 지금.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진짜 승질이 나잖아요. 그럼 저를 쳐다봐. 그 대신 욕해달라는 얘기야. 좀 나쁜 사람입니다. 저는 뭐 수석님 화난 거는 실은 뭐 저만 약간 눈치채는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요 말이 좀 빨라지는 거. 그거 빼고는 그러니까 보통의 수석님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